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릭 공개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올릭 공개방송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앞에 못 보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너무 지금. 떨려서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긴장이 되긴 하지만 저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우리 멤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셀로 세상을 바꾸자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기로 했어요, 우리? 아니요, 안 일어나기로 아니, 했어요. 아니. 그거는 이론 반칙이잖아. 빠따 일어났으면 다 네, 일어나야지 그래도. 자, 우리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앉아서 하자. 자기 직전에. 네. 하세요. 편한 대로.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뭐 한 달 남았다, 뭐 두 달 남았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다음 주야 막 이러면서 막 긴장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 멤버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누구 먼저 해볼까요? 최 반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틈타서 발표를 하면은 제가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데이터 올릭 열심히 해보려고 그만두고, 네. 부담돼 죽겠어요. 후원 좀 자꾸 많이 뭘 하재? 아니 회사를 왜 그만두는 거야? 이게 돈이 될 줄 알았지.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돈을 쓰는 방송인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농담이 아니라 실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을 해가지고 코워킹 스페이스에 다음 주 이제 모레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동대문에 있습니다. 동대문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지나가다 연락 주시면은 네 바로바로 지금 외로워요. 혼자 1인실에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근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지 마세요. 네. 뭐라고 박수 쳐? 나만 얘기하면 박수 치려고 그래. 자, 우리 그리고 김 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큰일은 없었고 네. 맥을 샀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맥을 써야죠. 방송마다 돈질할 사람이. 이분들이 지금 맥을 쓰면서 한 삽질을 제가 계속 켜해주고 있는데 제가 없으면 안 샀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사실은 단축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맥 산 게 제일 큰일. 네. 맥을 사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사람이라면 맥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 MS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네. 열심히 쓰세요. 네. 저는 잠깐 이야기해서 얘기하면 제가 맥북을 샀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월요일 샀거든요. 근데 사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김 팀장한테 자랑을 했어요. 자기는 안 사겠다는 거예요. 뭐 자기 왜 맥을 쓰냐고, 그램을 몇 년 썼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토요일 날 같이 무슨 데이터야 놀자라는 행사에 갔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앉더니 노트북 이렇게 펼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2시간 동안 몰랐어요. 제가 맥을 옆에서 켜놓고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펌프질한 것 같긴 해가지고 약간. 아니 이 사람들은 제가 안경 바꾼 것도 모르고 다음 주에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 네 안경 바꾼 걸 내가 알아야 돼. 앞으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저희 근황을 끊고 오늘 데이터 올릭 공개 방송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1부랑 2부랑 나눠서 할 건데요. 1부에서는 김 팀장이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부제는 김 팀장은 도대체 뭘 하길래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가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박 박사가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가, 부제는 박 박사는 왜 그렇게 자동화에 꽂혀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 저희 쉬는 시간 갖고요. 2부에서는 시작하면서 우리 데이터 올릭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 오셨는데 책도 좀 드리려고 책 준비했고, 도서는 여기 저희 스폰서 도서원 있는데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7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잇 쉽게 배운 알 데이터 분석부터 데이터 과학 무엇을 하는가까지 7권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이지스 퍼블리싱 여기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받으신 스티커도 뉴스 퍼블리싱에서 만들어 주시고. 네, 맞아요. 스티커도 1000장이나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네, 막 스티커요? 여기저기 막 붙이는 네. 거지 이제 막. 이상하게. 아 벽지 도배한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자, 그리고 퀴즈 후에는 여러분이 저희한테 주신 사전 설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현장 질문을 여기서 저희가 받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한 9시 40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1부입니다. 1부는 우리 김 팀장의 데이터 분석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네. 김 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른 회사에서 문제를 의뢰받아서 분석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뭐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타 부서의 분석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들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끝내는 일이에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전체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기획 단계가 있겠죠. 어떤 일을 할 건지 상의를 하면서 분석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고를 하고, 크게는 이렇게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쭉 얘기할까요? 아, 네, 얘기해 보세요.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물어볼 네. 테니까. 네. 일단은 네. 아직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네. 이렇게 30분 동안 한다면서요? 예 기획 네 일단 기획 단계인데 이제 의뢰인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뭘 분석할 건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조직 내부의 당면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굉장히 산재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걸 고르는 거죠.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클 만한 주제가 뭔지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을 많이 주시면 다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선별적으로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김 팀장님을 어떻게 찾아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책 보고 연락하는 건 아니죠? 책 보고 연락 온 분들은 없었고, 보통은 이제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네네. 나중에 이제 기업 내부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강의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 사실 그렇네. 예. 네. 그럼요. 돈 안 벌 거면 그걸 왜 하나요? 네. 네. 그렇고요. 계속 그렇게 끊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떤 방법론들을 정의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 통계 분석. 이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이를 살펴보는. 그래서 뭐 집단 간의 비교를 한다던가 시계열로 살펴본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부에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집단 간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집단의 어떤 특성을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있으면 그런 가설이 데이터로 드러나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추론 통계 분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렇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시점의 일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분석 플러스 개발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보게 되고, 시간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한 작업들입니다.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시급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시급하다는 건 취조하듯이 질문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 아니, 되게 중요한 능력일 것 같아서. 아, 네. 네, 제가 잘 못하는 얘기도 하고. 조직 내부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죠. 그럼요. 윗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위에서 보시기에 좋더라 할 만한 게 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획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이번 주제를 데이터 분석가의 모든 것이라고 공개 방송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 자체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김 팀장님이 부제를 김 팀장은 도대체 뭘 하길래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으로 처음부터 밥 먹고 살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렇진 않았죠. 아, 그래요? 네. 그냥 돈 되는 일을 하다 보니 네. 처음에는 제가 처음 그냥 통계 분석 알바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네. 궁금해가지고. 네네. 우리 방송에서 다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2화 때 얘기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다 기억이 안 아실 나가지고.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막 지금처럼 쓸 때도 아니었고, 그냥 통계 분석 업무를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움들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 있을 때 도와드리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수익이 되니까 그쪽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기획은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획이 되면 무슨 분석을 할 건지 방향을 먼저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미리 설계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조직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한 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이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데이터를 있다는 걸 알고 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은 또 다른 외부 업체 요청을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거쳐서 저한테 오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당자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방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있다고 했는데 없기도 하고 데이터가. 그럼 거기까지 진행했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아. 그리고 더 문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있다는 게 발견된 거. 그럼 그거 분석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늘어난 있어요. 거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제일 난감하죠. 아.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까지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일단 이게 분석에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로우 데이터인지 원자료인지 가공되지 않은, 집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양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샘플링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딱 세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출처에서 세트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보통 얘네를 결합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결합할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뭐 조직 내부 데이터라면 4번이라든가 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 데이터를 그걸 키로 해서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다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중복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변수가 여러 군데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러니까 제일 정리가 잘 된 데이터, 그다음에 제일 최신 데이터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런 걸 결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업은 가능하면 엑셀로 합니다. 엑셀 내에서 엑셀을 처리할 써요?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면 다 알 쓰는 줄 알았는데 엑셀도 써요? 2단계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그 어느 정도까지 분석이 갈지 말지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알 열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컬럼을 확인하는 정도는 엑셀이나 뭐 DB 같은 걸 그냥 간단하게 보고, 아니면 보통은 데이터를 보내줄 때 원자료 전체를 다 보내주기보다는 컬럼명하고 앞부분의 데이터 일부만 보내주세요. 데이터 크면 제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없기도 하고 오래 걸리니까 윗부분만 보고 이제 구성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죠. 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다? 혼자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밑에 한두 명 정도랑 같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할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보통 데이터가 저장될 때 DB에 저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에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외주로 인해서 구축되어진 경우, ERP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원래 사용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도구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따로 채용해요. 근데 그거를 상주하지 않고 외부 기업을 쓴다거나 외주 인력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를 사용자가 몰라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요청할 때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마 달라고 그러고 요거 이렇게 조인해서 주세요 아예 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짜서 그냥 바로 받는 편인데, 중간에 이제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방금 말한 거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박박사가 있는 조직은 큰 조직이고 DB를 오랜 기간 관리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의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견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데이터를 관리해 본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데이터가 막 산재해 있는 거죠.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걸 분석 프로젝트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그걸 다 보내주는 거죠. 그 뭐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뭐가 그 원자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달라고 하죠. 왜냐면 그래요?
건드리는 다음에 오면은 뭘 건드리는지 모르고 오거든요. 음. 네, 그럼 나중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신 거 그대로 달라고 하죠. 때때로는 김 팀장님이 그런 조직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내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안 해요. 왜요? 돈이 안 돼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음.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요청을 드리죠.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근데 아마 뭐 큰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예 상주해서 팀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데이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기획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상하죠. 예. 수집 단계에서 계속 기획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바뀝니다. 결국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 그냥 버무려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직선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데 전반적인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저희 뭐 다른 강의에서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주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필요성은 있는데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파악해 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사장님이 시키셨고 경쟁사가 하니까 우리도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뭐 데이터처럼 보이는 뭔가 저장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뭔가 있네. 그럼 이제 김 팀장님 같은 분 아니면 이제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 빅데이터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IoT 기기가 뭐 계속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우리는 센서 데이터도 갖고 있고 뭐 온갖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빅데이터가 많은 거지 우리 조직 내부에 빅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모두가 다 그런 데이터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당장의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프로젝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잘 안 되는 경우, 힘들었던 경우였던 것 같은데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의뢰를 받았는데 일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해주다니,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니. 넌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의뢰를 받은 적이 없어서. 회사에 얘는 안 시켜도 막 하잖아요, 혼자. 저는 갔을 때 정리된 적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정리는 아시겠지만 안 끝나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손을 대면 이제 자기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묻어두는 거죠. 네. 그 정리가 자기 집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제 방. 부모님 오셨는데 위험한 얘기가. 잘하고 있다고. 네. 아, 네. 그 정리된 마나님께서 데이터를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편이셔서 제가 열심히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마나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분석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는 진짜 머신러닝을 많이 써요. 실제로 분석에 대한 산업에서. 얘기 안 했고요. 수집 얘기만 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이 분석이군요. 아직 네. 분석 시작도 안 했어요. 아, 네. 시간 얼마 없어. 빨리 해. 자기네들이 이상한 얘기. 야, 이런. 네, 네. 하세요. 네. 짧게. 그러니까 짧게. 지금까지 이제 수집을 한 거고 이제 분석을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제일 먼저는 일단은 핵심은 뭘 분석할 건지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기획 단계에서 주제와 목적, 목표 그렇죠. 이런 거. 네, 주제와 그것에 맞는 분석 방법론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저 혼자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혼자서 열심히 분석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해요. 이걸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의 모양, 특성, 오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보통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데이터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결칙치가 있겠죠. 값이 빠져 있는 거. 그러면 결칙치가 포함된 행이면 그 로 자체를 빼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값을 이용해서 채워 넣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완성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같은 컬럼인데 동의어가 있거나 유사어가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분류를 맞춰주는, 범주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오타가 있기도 하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맞춤법이 안 맞거나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거나 뭐 특수 문자가 껴 있거나 뭐 이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네. 전철이네요. 그죠? 이거를 다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그걸 또 분석가가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데이터 되는 분석가가. 거죠. 네. 그리고 좋은 그다음에 이제 직업이 이상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들 네. 이런 게 이제 포함되면은 모델이 이제 성능을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컬럼 자체를 통으로 날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은 있는데 값이 전부 다 없거나 거의 대부분 아니면 전부 같은 값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석하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하고 이제 제거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 데이터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큰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걸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데이터 다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 받아서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처리를 분석 업무의 80%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엔 80%는 너무 작게 잡은 거예요. 더 높아요. 네, 훨씬 전처리가. 더 많아요. 음. 왜냐하면 알 수 없거든요. 전처리는 언제 끝날지.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처리는 상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탐색과 전처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모형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보통은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진 않아요. 왜냐면 공을 들이는 것 대비해서 성능이 막 비약적으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쓸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델을 개선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용도로 이제 제한을 드리는 거지 제가 성능을 올리는데 목을 매지는 않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는 돈을 혹은 시간, 자원 같은 걸 투자할 때 성능이 올라가길 바라고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일단 전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니에요. 아, 네. 제 시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이렇게. 그리고 돈을 받는 대부분 거니까. 상부에서 요청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납기일이 정해져 있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그쵸.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네. 여기서 뭐 성능이 뭐 몇 %,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뭔가 아닌 하나의 거죠. 큰 프로젝트가 완결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일단 완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R을 이용하니까 R 막다운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별도로 문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R 코드만 가지고 바로 뭐 워드나 PPT 형태의 보고 형태로 이제 작업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간혹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기도 해요. 웹에서 구동되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자가 이제 클릭하면 계속 안에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정보들이. 예를 들면 우리 부서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 네. 이걸 문서로 만든다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렇죠. 것만 클릭하면 필터링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대시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혹은 그 보고서의 그래프 품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예쁘게 나와야지. 네, 그죠? 예쁘게 보고야 나오는- 되니까. 그럴 조직들이 있는 때는- 게 아니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예쁜 것에 꽂혀 있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따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인포그래픽 작업을 이제 맡기죠. 물론 제가 해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하면 뭐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보고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표랑 그래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핵심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지표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실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록으로 빼놓는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하면 뒤로 넘겨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 맞는 거는 말인 것 같아요. 저 회사에 있을 때도 박스 플랫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뺐어요. 어떻게 해? 못 알아듣겠다는데.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죠. 네. 빼야지. 아니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우리 그 이제 데이터 놀자라는 컨퍼런스 갔는데 저널 쪽에 계시는 분인데 분석가는 아니고 KBS.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신문이나 이제 어떤 디지털 상에서 보는 시각 자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더라고요. 처음에 분석가 분들이 뭐 지도에다가 색깔을 입힐 때는 붉은색이나 뭐 빨간색 이런 것도 많이 쓰신대요. 근데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 정록색각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가 그거를 뭐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걸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약간 시각화는 되게 전문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분석과는 또 다르게. 근데 다행히 이제 R을 쓰면 네. ggplot2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색상 목록들이 있어요. 이런 걸 팔레트들이 쓰라고. 있어서 아. 그 색상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예쁜 배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쓰여오던 목록을 저는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써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하게는 나와요. 역시 만능의 도구. 임윤아님이신가? 발표가? 네 맞아요. 네. 그걸 또 곳에 찾았어? 아니 네. 여러 검색한 거지 뭐. 네네. 아니 원래 되게 재밌게 봤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시각화를 담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야구 공유해줬던 그거. 아니 그거 말고 더 옛날에 그 팀에서 했더라고요 그거를. 맞아요. 그 뭐가 맞다는 거야? 네? 그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프로야구가 사상 최대의 전력차가 나고 있다. 제일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 근데 그걸 뭔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낸 저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걸 담당하셨던 분이 KBS에서 이분인 최근에 거죠. 제일 흥행했던 기사라고 그쵸. 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시각화 작업에 너무 시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거기 이제 그때 그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기사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드는 데는 엄청난 공이 드는데
막 상호작용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 엄청 화려한 그래프 막 움직이고 막 스크롤 다운하면서 나오고 사람이 들어가서 10초 있다 나간대요. 왜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아, 아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사잖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안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기사는 보통 안 보잖아요. 그렇죠. 오래 봐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새로운 기사 써야 그러니까 되고. 그런 시간적인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마땅치가 않은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시각화가 발생하면 시각화 발생할 때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얘기가 섞여야 되잖아요. 프레임을 얹어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변하면 그 프레임이나 내러티브가 변경되는데 걔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설계하면 재미가 없고 지금 얘기를 재밌게 풀려고 노력하면 시간을 커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가 그래프 발생하는 거죠. 작업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래프는 복잡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복잡해지면 질수록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2차원 이상의 정보는 한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르면 되잖아요. 거기에 막 색깔로 표현하고 도형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차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해할 때까지 몇 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화려하고 막 네. 뽐내고 싶은데 네,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로 가는 거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그 저희 회사에서 뭔가를 의뢰해서 그런 분석가들이나 혹은 그런 분석 업체들한테서 보고 같은 그런 리포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수집이 어땠고 분석이 어땠고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분석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로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는 약간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떤 역량을 키워야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분석 보고서에서. 어쨌든 이걸 듣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런 뭐- 적 없어요 같은 표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기 100%인가 봐. 어려움을 안 겪었어. 일단 저는 데이터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건 팩트만 결국에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조해. 어쨌든 오해가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보만 정리해서 주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은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스토리텔링을 하시겠죠. 그 직접 보고를 하시는 게 혹은 뭐 아니니까. 고객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제 역할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걸 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뭐 또 조금 마무리하신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하고 나면 바로 여기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석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추가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좀 잘 된 경우겠네요. 더 이거는 하고 싶어 이제 하니까. 조직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돈과 단순히 한 번 의지. 보고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작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수집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재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추가로 하게 되죠. 근데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면 그 조직에 뭐 우리가 흔히 데이터 리터러시나 데이터 드리븐 뭐 이런 그런 역량이 좀 올라가겠어요. 한번 해보면. 제 생각에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실패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걸로 무슨 분석을 할 수 있고 한계는 뭔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얻는 거죠. 성공이든 실패든 김 팀장님한테 의뢰를 해라. 그럼 남는 장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 시련은 이야기를 있어도 실패는 없다. 25분을 얘기한 거야. 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이제 네.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성능을 개선하거나 인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시간 안에 완수하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런 경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맞춰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해를 넘기면 안 돼요. 그 해 안에는 보고가 끝나야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뭐 예산의 임원이 문제, 바뀌시고 막 그런 거. 예산에 문제가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장님 바뀌고 막 그렇죠. 그런 거. 그 전에 뭐가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네. 그래서 제일 전반적으로 제일 공들여야 되는 거는 기획이에요. 기획. 네, 기획을 정교하게 짜놔야 시간을 안 버릴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지도를 명쾌하게 그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의뢰자랑 앉아가지고 분석하기 전에 이걸 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석은 그게 끝나고 나면 그냥 저 혼자 집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에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 어렵지 않아요. 그 앞에 이걸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힘든 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요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초창기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저도 이제 아마추어였으니까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는 걸 바로바로 응대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 딜레이 되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천해죠.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의뢰하시라고. 네. 나 이제 빚값 보험값 비싸졌으니까 돈 더 내라. 예. 너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너무 그다음에 재밌는데. 그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네네.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치 있겠네요. 못한 경우가. 물론 저도 앞에 전처리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워낙에 데이터가 많고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요청이 새로 들어오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힘들죠. 그럼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물론 방법은 있죠. 모른 척하면 돼요. 아하. 네.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누가 할 거야? 그거 로우 데이터 까볼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윤리성의 문제네요. 본인이. 윤리성의 문제도 있고 분명히 이 데이터는 누군가 나중에 또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이겠네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가 저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분석 결과물을 좀 잘 만들어 드려야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죠. 왜 그렇게 왜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봐요? 분석 결과물의 산출물이 뭐예요? 아까 얘기 다 한 것 리포트? 같은데 보고서이거나 의사결정. 대시보드이거나죠. 아 코드는 안 넘어가고? 코드를 드리죠. 근데 그러니까 보진 코드를 가면 않죠. 그게 잘못됐는지가 너무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도면 분석 안 맡기지 않았을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코드가 갔는데 그게 네.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든 드러나질 거잖아. 코드가 갔으면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코드에는 오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코드의 논리성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 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아, 코드에서 에러가 났다는 게 아니고 아 또 정리된 데이터는 공개 안 하는 거야? 다 드리죠. 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걸 문제는 보질 않는다고요. 아,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건 이해. 최종 보고서만 보지 음.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얘가 제대로 전처리했나 이걸 볼 조직은 없잖아요. 그럴 거면 나한테 의뢰를 왜 하냐 임마. 싸우지 자기네가 마요. 하지. 내가 마음에 말했잖아. 안 돼. 외주 주려면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그런 오늘은 사람은 편집 없어요. 못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데이터를 받는 걸로 시작했는데 데이터가 조직 내부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 수집부터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아. 네, 뭐 서베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서 SNS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근데 서베이 설계 같은 건 제가 하는데 SNS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건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외주를 줍니다. 얘 잘하잖아요. 그렇죠. 얘한테 줘요. 네. 얘가 그런 문제예요, 걸 그래서. 기가 막히게 넘어와. 하거든요. 공생이에요. 약간 네. 공생 관계. 누가 누굴 빨아먹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청을 주는 거죠. 네. 하청의 지하청. 네. 네가 아래라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 이제 분석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분석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석가의 삶은 어때요? 즐겁고 보람되고 뭐 즐거워요. 다시 왜 태어나도 이걸 돈 할 주시는데 거예요. 뭐. 네? 돈 주시는데 다시 뭐. 태어나도 분석가 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돈 잘 버는 직업이죠. 근데 이거는 분석가라고 해도 다 다른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저같이 일하는 사람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전문 그냥 분석 업무만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점이랑 진짜 이건 힘들다는 점 하나씩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좋은 점은 이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네네. 안 좋은 점은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혼자 일을 하니까 음. 삶과 업무가 분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혼자 일하는 그쵸.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 그러니까 나름의 원칙을 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 일만 하고 인생을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 인생을 아끼는 그런 이제 신경도 쓰고 왜 그렇게 또 쳐다보죠? 아, 네. 이번에 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에서 쪼거나 이런 압박은 없으니까. 네. 근데 내부에는 분석가라 그러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그렇죠.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계속 그걸 자기 문제인 걸로 현원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분석하려면 회사를 나와라. 프리랜서로. 예. 근데 내라고 했어. 네, 아니 질문한 거예요. 예. 근데 분석가로서 김 팀장은 사실 좀 되게 희귀한 케이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희귀한 케이스. 네, 희귀한 케이스. 네. 보통은 어떻게 팀을 짜서 분석하러 들어가요. 아 그렇죠. 네. 네. 보통 팀으로 일하죠. 네, 네, 뭐 친구가 없잖아. 그래서 혼자 일하는. 자기는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참. 친구가 있으면 여기 왜 있니 우리가? 아니 우리 어제 갔던 그 컨퍼런스에서 그 데이팅 앱의 데이터 네, 분석가께서 글램.
되게 신기했어요. 자기 팀의 제일 큰 타겟은 빠른 분석이라고 했거든요. 대표님의 급한 성격에 빨리 데일리로 결과를 내야 된다. 데일리로 분석한다고요? 그 압박감에 우리 팀에는 완성도를 낮추고 오히려 좀 더 스피드를 올린다라는 게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되게 생소했어요. 네. 그분. 그러니까 거기는 코드의 재현성과 재사용성을 포기한대요. 아, 정말 왜냐면 스피드만. 오늘 아침에 요청이 나오면 그날 오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함수를 예쁘게 짜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더 세이브하는 방식인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지금으로는 없다. 그래서 오늘만 산다는 기분으로 분석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분석가의 보통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 거지. 분석가의 스타일이나 업무 방식은 자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나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직의 거죠. 구성이 업무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요청하는 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일할 수 없죠. 뭐 리소스가 부족해서인 것 같긴 해요. 음. 들어보니까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니까. 네, 네. 그런 이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리소스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 혹시 네네. 한마디 더 하실 거 있으면 없습니다. 빨리.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되게 녹음 시간 길게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가? 부재. 박 박사는 왜 그렇게 자동화에 꽂혀 있는가? 이죠? 뭐 기계라 박박-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동화를 주제로 아닙니다. 박 박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 여기.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를 몇 시에 준비했을까요?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보내달라고. 네, 해봐요.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네. 네. 네.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를 그래도 좀 열심히 챙겨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그래도 좀 이후를 대비한다는 느낌으로는 좀 필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단순 반복이거나 똑같이 하거나 어제 했던 건데 그거 못 쓰거나 이러면 좀 답답한 게 있어서 못 견디잖아요. 답답한 네.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원래 성격이 게으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 다시 하고 싶지 않다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제 개똥 철학스러운 걸 한번 소개 좀 해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자료가 중구난방이면서 절대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제 얘기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얘기는 정리가 돼 있구나. 네. 안 돼 있는데 질문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믿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봐요. 우선 두건식으로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코드로 일을 합시다. 코드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이 어떻게 동작되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누군가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똑같아요. 컴퓨터한테 하는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했던 거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가 나왔던 김 팀장님의 프로젝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로 잘 관리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전제에 특히나 이제 아예 원소스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원소스야. 이 상황에서 전처리부터 뒤에 결과물까지 다 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으면 중간에 코드가 데이터가 잘못 작성되어서 문제가 있어 라고 한들 원소스서부터 코드 수정만으로 결과물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했던 일 반복하는 거 별로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동화가 뭔지부터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동화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에 포드라는 회사에서 포드 부사장님이었나요? 포드 부사장님이 처음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전에는 오토메이션 단어가 없었나 모양이에요. 저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요? 네. 이 전에 태어났는데 네. 저걸 보진 못했어요. 잘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라디오로 듣는 것도 못해갖고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넘어가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동화가 뭐지? 그게 이제 재현성 그리고 반복성 이 두 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과학 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실제로 반복성은 반복해서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반복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은 다른 사람이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반복성을 확보하면
전문가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100번 던져도 160km로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계속 날릴 수 있어. 아 스트라이크래. 뭐라 그래? 스트라이크 맞군요. 스트라이크로 계속 던질 수 있어. 야구는 진짜 모릅니다. 네. 예를 들어 김연아 같은 사람은 어떤 타이밍에 자기 연기를 하더라도 같은 연기의 품질을 갖고 연기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복성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현성이 확보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거 다른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뛰어난 교육자 아니면 사수 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려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를 할 줄 안다거나 이래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은 너무 비쌉니다. 부사수를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몇 년이 걸리죠. 그리고 내가 5년이 걸리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지금 회사에서 신입을 뽑아서 내일 하는 거 그대로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키워놨던 이직하지. 그러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키워본 거예요? 누구 키워봤어? 난 누가 들어간 적이 이직한 거야? 없어. 그래서 미리 알고 안 들어갔지. 그리고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00시간이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반복성을 확보하는 짓을 하려고 노력하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인 거죠. 사람은 비싸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대한 껴있으면 안 돼요. 이런 반복성이랑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을 끼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개입을 굉장히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게 이 자동화라는 키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계가 할 법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자동화가 되면 우리는 그 급여가 낮은 잡부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제일 비싼 일부터 없어질 거라고. 비싼 거부터 자동화로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고 전문성이 높아서 네.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자동화가 거기서부터 쭉 자동화가 기계가 대체하고 이제 뭐 사실은 뭐 약간 노동 그러니까 몸을 정말 쓰는 일들이 기계로 대체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비싼 애들이 내가 노력을 투입해서 대체하기 좋잖아요. 효과가 크니까. 네, 효과가 크니까. 그런데 개발자들이 붙겠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을 줄여서 재현성과 반복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비싼 자원이었으니까. 네. 그래서요. 네. 네. 개발자들이 어떻게 그런 걸 확보하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래프는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아이폰, 뭐 안드로이드 이런 OS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동작하는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뭘 만드는 걸 하냐면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하게 하는 걸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걸로 돈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드웨어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이거 다시 동작하도록 제가 막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품을 되니까. 사면 돼요. 이 그쵸, 제품을 그쵸. 사면 이 동작은 반복할 수 있어. 재현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모든 하드웨어는 재현성이 확보되고 반복성이 확보된 것을 파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리고 그 사는 사람은 그 전문성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능을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같은 걸 우리가 불 피울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아니 너무 이상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 빨리 타고 야 찾아와. 이거 잘라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해? 어쨌든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하는 일 좋다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하나하나 컴퓨터가 사람보다 잘하는 걸 무조건 시키게 되죠.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지금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놓은 데는 사람이 개입하는 위치예요. 예를 들어 테스트 아니면 코드를 작성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다군요. 죄송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게 모두가 사람이 개입하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라는 건 확인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시켰을 때 걔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검수를 받죠. 테스트하게 시키지만 검수를 받아요. 코드를 작성하고 맞아요. 코드를 테스트하네요. 내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코드를 짜놓은 다음에 네. 내 의도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쵸.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드는지를 보는 거죠. 얘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드는지 네, 계속 네. 시켜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조물주가 보신이 좋았더라 같은 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짜야지. 다시 짜고 네. 계속 다시 짜고. 네, 그럼요. 마음에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 3시, 4시에 포스팅하고 막 그러거든요. 잠을 안 자. 네. 네. 그 방금 봤던 이제 코드를 짜는 거랑 테스트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해요.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정해져 있고 그냥 수행되기만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지 말고 진도를 네. 나가주세요. 뭐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질문 네네. 네 어쨌든 코드가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작성을 해놨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일어나요. 뭐 가장 도커라는 인기 있는 도구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너무 많이 해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동화가 그렇게 잘 아는 일들이 아니게 되면 고치는데 시간이 다 가요. 잘안 돼. 내가 잘 아는 일을 자동화시켜야 네. 잘 고칠 수 있는데 그럼요. 나도 모르는 일을 자동화시키면 고치는데 시간 다 간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이거를 내 일을 줄여보려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 1면을 코리올링에서 갖고 와 같은 코드를 짰는데 네이버에서 1면이 바뀌어. 내가 잘 몰랐던 거야. 그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서 짰었어야 되는데 바뀌는 걸 나중에 알았네. 근데 그 다음 번부터는 내가 모르는 일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계속 그게 그렇게 동작할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유지 보수가 일들. 쉬워지는 일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과업이 분명하게 다 정의가 되는 것들만 자동화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더 수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하라고 시켜놔야 사람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든 상황에 맞춰 고려하며 대응할 수 있다가 사람의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챗봇이 그런 거네. 전화하면 그 질의의 내용이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고 네.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저 끝에 가면 뭐 요금제 어떤 걸 쓰시는지 뭐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질문이 오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물어보고 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게 보통 그래서 사이트에 FAQ라고 올려놓고 정리를 해놓죠. 그렇죠. 근데 FAQ가 사람들 개개인의 FAQ를 만들 수는 없어서 그런 건 못해요. 근데 챗봇은 드디어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챗봇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질문들이란 것조차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챗봇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인 거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가 만들고 있지만 의문인 게 앱이나 웹사이트보다 어떻게 챗봇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챗봇 담당자 아니에요 지금? 저는 챗봇 서빙 담당자입니다. 챗봇을 서비스하는 담당자. 서비스하는 담당자. 네. 이건 챗봇의 뭐야? 엔진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뭐 관심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로 더 그래요. 이거 왜 만드는 거지 대체? 뭐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회장님이 들으면 어떡해? 회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말했잖아,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 뛰어난 사람일 텐데 왜 어떻게 모르겠어 그걸. 네 알겠습니다. 왜 근데 성능 때문에요? 아니요. 그 정보를 내가 일일이 텍스트로 쳐서 질문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웹에 눈에 들어가서. 보여서 클릭하면 되는데 그렇구나. 말로 하게 되면요? 말로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음성 인식 엔진이랑 붙어서 좀 가야 되겠네. 그럼요. 이제 지금 챗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다 그 음성 투 텍스트, 음성 챗봇을 그 타겟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런 뭐라 그러면 좋을까? 연습을 한다? 음성 서비스가 최종 목적지이고 네, 음성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음성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따로 연구하는 분야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챗봇 엔진이 있으면 그걸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같은 게 보통 나이브한 상상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베타 테스트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네요. 챗봇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요. 그럼요? 진짜. 음성 스피커조차 그래요. 근데 어쨌든 보스는 텍스트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스를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 챗봇 얘기 계속 할 거야? 끊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빨리 끊고 뒤로 가시죠. 네, 좋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맞아. 진행자 뭐 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어. 15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일의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수고 밑에 또 사람을 같이 고용해, 부사수. 그래서 거기 가르쳐.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면 장인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공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공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예쁜 거 만들 거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 거야. 이런 걸 할 거야. 아니면 뭐 일정 이상 나오면 오케이가 됐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할 건지
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장 같은 거예요. 공장이죠. 네, 모든 인간이 사실 공장같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더 잘. 아 그러니까 그렇죠. 더 어떤 인간이요? 아니, 회사는 당연히 그래요. 네, 제 생각엔 그래. 내가 회사는 돈을 버는 루틴을 잘 정의해 놓고 그대로 굴러가게 만들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 업무조차도 사실 자동화가 더 필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잘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각각의 회사와 각각의 자기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작성되어 있다?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다 내가 배워야 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근데 이 사무 자동화라는 거는 방금 말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엑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엑셀이 피벗 테이블 손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만 해도 이미 자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엑셀이라는 놈이 자동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구나. 내가 데이터 볼 때 쉽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미 자동화의 일조인 거고 엑셀 매크로도 당연하죠. 복사 100만 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 눈으로 보고 타이핑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조차도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휴먼 에러라고 불러요. 휴먼 에러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뭔가 과정에 개입됐다? 그러면 100% 잘못된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검수자가 필요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동작하도록 해야 돼요. 코드가 동작하도록 하면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으면 고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인간은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의지를 사람들은 너무 믿어. 인간 무용설. 인간은 쓸모없다. 일단 너 인간은 맞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박 박사가 일하는 공장에서 저 오늘 기분 안 좋아요 그러면 엄청 혼날 것 같은 거야. 회사는 공장인데 이놈아 하면서 기분을 왜 따져? 아니 아까 김 팀장이 그랬잖아요. 납기를 맞춰야 된다고. 네네. 공장이지. 알았어. 계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네. 근데 이제 엑셀만으로 자동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 거지. 이게 뭐예요? 에? 이건 뭐예요? 저 걔는 인간을 자동화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가고 있잖아. 딸려가는 거예요? 잘 간다 이러면서 그죠. 난 걷기도 싫어. 이런 거지. 제 오디오 팟캐스트인데 맞아. 오신 분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좀 해봐. 말로. 너무 자동화스럽지 않아요? 그죠? 네. 지금 마지못해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내 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저는 소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랑 같이 놀지 마. 널 망치는 자라고. 자, 또 가시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더 하고 싶은 그 무언가는 그리고 나한테 핏하게 맞는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사실 그냥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개발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뭐 내가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나 프로세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R, 루비,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인간이 읽었을 때 쉽도록 작성돼 있어요. 특히나 좀 일정 이상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건 모두 개발이라는 게 발생하고부터 지금까지 있는 관심사는 모두 최적화거든요. 근데 ENN은 최적화라는 거는 뭐 죽었다 써도 못 쓸 정도로 바보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인간이 더 쓰기 좋으라고. 예를 들어서 R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1로 돼 있죠. 다른 언어는 다 0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0이라고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직관에 굉장히 반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뭐 어떤 걸 동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쓰는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효율과 성능을 위해서라면 더 불편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성능을 조금 포기하면서 쉽게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자원을 비싼 걸 써버려요. 저는 지난 회사에서 메모리 500기가짜리 머신을 써본 적이 있어요. 메모리가 500기가? 네. 이야. 그래버리면 R로 쓸 때 그걸로 뭐 해요? 엑셀 아니야. 엑셀에 썸 하는 거지. 는 해가지고 썸 에버리지 하면서. 네. 썸 2번씩 충분히 돌아가. 아니면 뭐 4K 영상을 본다든가.
100만 개 브이로그 업하고 막. 네. 고양이 사진 뭐 보고 그런 거지. 저는 이제 고양이 사진을 본다고요? 고양이 사진 좋다. 고양이 사진 봐야지. 아, 몇 장을 중요하죠. 보려고. 네. 리눅스였어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엑셀 돌리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네. 자 그래서요. 네. 엑셀을 깔긴 했어요 거기에 엑셀을? 엑셀을 깔긴 했어요? 엑셀 링스 버전 있어요. 아 그걸 깔았냐고요 거기? 아니 거짓말이지. 아, 있는지 네. 몰라요 저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좀 코드로 일해 봅시다 우리 코드로 일을 하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드로 일하는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나의 일을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면 자기 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단계로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왜냐하면 전에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빨래해라고 시키면 컴퓨터는 못해요. 세탁물 1부터 15까지 들어. 아내분이 이렇게 박 박사한테 빨래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못 그 전에 커스텀 함수를 짜놔갖고 괜찮아. 아 그래요? 빨래해가 뭐구나라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렇구나. 제가 스스로 짜놨어요. 그걸 왜 시행착오를 겪어? 왜 못 알아들어 그걸? 아니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건조기 돌릴 때 잘못 든 거예요. 저는 그걸 잘못 옷을 껐다고요? 분리해 잘못 껐다고요? 아니요 건조기에 넣는 옷을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코드 한 줄이 빠졌네. 분류하는 거. if else가 안 들어간 거야. 상태 확인을 안 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와이프한테 요청을 했냐면 거기 넣어야 되는 옷이 있으면 빨래통에 넣지 말라고 했어요. 오. 그다음에? 조건을 준 거야.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든가. 예, 그럼 기계 돌아가죠. 그냥 있는 거 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도화된 기계는 아닌가 보다. 맞아요. 기계가 성장을 못해. 업그레이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한 일,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을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한다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동으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게 그 가치가 자기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컴퓨터한테 시키는 일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이랑 하등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코드가 할 수 있는 레벨의 일들은 이미 다 정복이 끝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 일의 종류나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근데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돼요. 이걸 잘 대응하는 게 자신의 능력이고 가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잘 아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일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실수는 최대한 배제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끼는 순간 뭐라고요? 휴먼은 에러다. 아니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 갑자기야. 휴먼은 에러라고요? 여기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불알이며. 존재 자체를 에러라고 했어. 지금. 아니. 기계 따위가 언제나 휴먼 에러가 발생한다. 너 내가 전원 끈다 했다가 언제나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껴 있으면 확인해야 되고 그건 비싼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코드를 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일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그 요령들이 있어요. 코드 자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코드조차도 이런 조건을 따라야 되는 거지.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믿어요. 아니 진짜로. 어쩐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 힘들더라고. 너 그때 그랬잖아. 그래? 녹음한 거 있어? 이런 거 아니면 안 믿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것도 자기가 기억 못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기억을 안 해. 자랑이다 임마. 알겠습니다. 너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 네. 계속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기억할 때 그 부분만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자기 과거의 모든 능력을 활용해서 재작성해요. 유추하는 거지. 예. 중간 것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유추를 하고 그 다음번에 기억을 떠올릴 때는 유추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냥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의지는. 계속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는 일 아시잖아요. 문서화라는 것. 이 일이 어떻게 동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을 쓰는 건 모든 인간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빨래를 해야 되는 일을 문서로 만들어.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 너무 와이프 귀찮지. 보고 나보고 내가 와이프한테 문서 작성해줘, 내가 보고 따라할게라고 하면 문서 쓰겠어 그거 어디? 일단 혼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는 리더빌리티, 가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독성이라는 게 눈에 잘 읽힌다는 뜻이 아니고 이 코드 자체가 읽을 수 있는 레벨로 작성되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게 탁탁탁 뭐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해내면 자기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써놓든지 읽을 수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읽을 수 있는 코드라는 게 예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스타일을 통일한다. 왜냐하면 눈에 익숙해지거든요. 이 스타일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통일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빨리 읽힐 수 있어. 그리고 변수와 함수는 꼭 유의미하게 선언해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읽었을 때 좀 이 개발이라는 게 영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 영어 의미가 눈에 봤을 때 아 그거구나 라는 걸로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쓰는 변수 함수에 S가 무의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S가 너무 당연하게 변수 함수의 의미로서 들어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거. S요? S 복수형. 복수요. 복수형 네. 단수형에서 의미 차이가 외국인은 영어로서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구별하면서 변수명을 너무 당연하게 써요. 근데 음. 한국인은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이 변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변수만 보면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함께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엄청 패키지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다 생산할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와서 쓴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이거 어디 있는 건데? 이런 거 뒤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설명서는 꼭 필요해요. 설명서 주석. 네, 뭐 주석도 그렇고 전 뒤에 리드미를 좀 설명할 건데 이제 읽을 수 있는 코드라는 건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을 때 읽히는 코드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이걸 읽을 수 있어요? 플랫. 그런 거 말고. 로그. 그런 거 말고. 레드. 나도 이걸 그럼 100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가 읽기 힘든 코드의 예시라고 제가 넣은 거고, 네, 밑에 거가 읽을 수 있는 코드의 예시로 넣은 건데,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는 저 어떻게 이거? 뭐 개별 함수별로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읽었을 때 그 순서대로 동작한다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위에 거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읽어야 돼. 가운데부터 맨 처음 함수의 시작이 어디지? 이런 거 뒤져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을 수 없고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앞뒤도 왔다 갔다 수식을 가야 되고. 뒤에서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느려지는 거죠 읽는 게. 맞아요. 읽는데 불편하잖아요. 읽는데 수월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R 특집하면서 얘기했던 그 타이디버스 스타일이 딱 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논리적인 흐름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설명서 리드미가 필요합니다. 우리 리듬이 잘 안 읽지 않아요, 근데 보통? 리드미를 잘 안 읽는다는 얘기는 그걸 안 쓰겠다는 소리랑 비슷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리드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쟤는 물건 사면 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훑어보고 설명서 잘 안 돼 있으면 안 사는 스타일이지. 여러분 박 박사 기계설 이제 믿으시죠? 미안해, 닌겐이 감히 가늠하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써야 되는데 내가 탐색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야. 설명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빨리 쓰죠. 내가 재현성이랑 반복성을 확보하려고 샀는데 그걸 왜 재현성이랑 반복성을 다시 희생하면서 연습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쓰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쓰게 해줘야 돼. 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코드로 좀 일해 봅시다. 네. 라는 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구나 이거. 네, 어쩌다 보니까 왜 발표를 하고 그러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자료를 준비해서 느낌이 너무 발표 같이 됐어. 네. 네.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데이터 분석가의 모든 것 이어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밥 빌어 먹냐고요? 네. 어떻게 데이터로 식사하시는가? 어떻게 데이터로 식사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가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뭐 우리 멤버분들 간단하게만 소감 듣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코드 읽으신 최 반장님. 네, 네. 제가 코드를 잘 읽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면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저희가 방송하는 꼬라지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소통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니까 조금 공개 방송답게 좀 더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도 한 말씀 1부 끝내면서. 네, 뭐 재밌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다가 그 로봇 인형 놓고 뒤에서 그냥 음성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걔가 진짜 저예요. 네.
지금 탄식이 막 안타까운 탄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쉬고 지금 시계로 8시 41분이거든요. 자, 5분만 좀 쉴게요. 5분만 쉬고 46분부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